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저에게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제 곁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네요. 전 요즘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된 이 기적 같은 일을 하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욱 소중히 아내를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있고요. 그럼 저랑 아내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게요. 여보, 목도리 챙겼어? 오늘 밖에 날씨 엄청 춥다는데 이따가 아버님 집 한번 가보려고. 보일러 잘 들어오는지 봐야겠다. 동파 안 되게 내가 관리 잘하고 올게. 걱정 마. 신경 써줘서 고마워. 당신 덕에 내가 걱정이 없다. 여기 내 카드 올려두고 갈 테니까 이따가 오는 길에 당신 좋아하는 만두랑 찐빵이라도 사다가 먹어. 알겠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전 망설임 없이 아내를 만난 일을 택할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봐도 그것만큼 잘한 일도 없었던 것 같고 그것만큼 잘할 일도 없을 것 같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넌 진짜 결혼 안 한 끝장나게 잘했다고 칭찬할 정도로 제 안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팔불출이 아니라요. 처음 선보는 자리에 나온 아내를 보고 제가 처음 했던 소리가 뭐였는 줄 아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봐도 됩니다. 그랬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가 너무 예쁘고 무슨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까르르 까르르 웃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심술 부렸던 거죠.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가 나를 만나줄 이유가 없다. 그냥 주선자 눈치가 보여서 오늘 대충 시간 때우려고 앉아있다가 나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자기 정말 마음에 들어서 여기 앉아있는 건데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냐고요. 어떻게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이나 하겠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처음 만났다고 처음 만난 커피숍에서 쩌렁쩌렁 얘기를 하는 바람에 고백을 하게 되고 수줍게 웃는 아내와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당시에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여자들 그런다면서요. 안 그래도 골치 아픈 시댁인데 앞에 홀자 붙으면 2배로 머리 아프다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2분이니까 2분 중에 한 분만 안 계시면 스트레스도 절반 아니냐 할 것 같은데 또 주변 얘기 들어보면 안 그렇대요. 홀 시아버지가 제가 외동아들이니까 아버지가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하시면 부양의 의무는 온전히 저희 가족의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저희 아는 결혼하기 전부터 혼자 계신 시아버지 외로울까봐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종종 찾아뵙고 그랬었죠. 결혼하기 전에만 반짝 그렇게 잘했었던 건 아니고요. 가끔은 반찬을 해다가 가져다 드리고 가끔 겨울 되면 이렇게 보일러가 얼진 않았는지 확인하러 간다고 하고 전 잘 알지도 못하는 절기를 아내는 어떻게도 그렇게 잘 아는지 복날 때마다 꼬박꼬박 찾아뵙고 동짓날은 팥죽 들고 찾아뵙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안 예뻐할 수가 있었겠어요. 제 눈에도 그렇게 예쁜 아내였는데요. 전 아내가 아버지를 찾아간 진 아예 모르고 있었다가 아버지 연락받고 알고 그랬었네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하나 소용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네가 다른 건 못해도 결혼 안 한 제대로 한 모양이구나. 새아가가 집에 가면 집안일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네 놈이 다 해.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아버님 요즘 건강 안 좋아서 안 돼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고 자기 혼자 빨빨빨 돌아다니면서 집안일 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냐. 그 용돈을 줘도 안 받겠다 그래.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소영이한테 다음부터 시아버지 말 그렇게 안 들을 거면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래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좋으셨나 봐요. 그럼 좋지 이놈아. 자식이라고 하나 낳아놔서 이게 아들놈의 자식인지 나무 토막인지 모를 놈을 평생 키우면서 살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우리 새아가 같은 딸을 하나 놓을 걸 그랬다.
아유, 어쩜 그렇게 걔는 지치지도 않나 봐. 종달새 마냥 하루 종일 쫑알쫑알쫑알. 대부분의 아들이 그렇겠지만 아버지랑 하루에 한마디 할까 말까 하면서 사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아내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죠. 기분 좋은 제잘거림으로 온 집안을 채우는 제 인생의 한 줄기 빛 같고 축복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저희 집에 시집 오고 난 이후에 저만큼이나 무뚝뚝하다 생각했던 아버지의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으시더라고요. 남의 부모한테 저렇게 잘하는 아내가 마냥 신기하기만 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 부모님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제발 부모님 계실 때 좀 잘해, 당신도. 맨날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아버님 댁에도 잘 안 가고 그러지 말고. 그거 다 핑계야.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미리미리 잘하란 말이야. 내가 잘하는 거 그거 보면서 감탄하지만 말고. 알겠어? 잔소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하여튼. 당신은 장모님 장인어른 생각 안 나? 그래도 많이 보고 싶을 텐데. 보고 싶지. 보고 싶어도 어쩌겠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인데. 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효도야. 그리고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당신 덕분에 아버님같이 좋은 식구 생겼는데. 우리 아빠는 조금 서운하시겠지만 아버님한테 예쁜 딸 노릇 열심히 해보려고. 나 진짜 행복해. 그래서 내 자식 낳고 나면 걔는 정말 부족함 없이 완벽한 가정 만들어주고 싶어.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당신도 지금처럼 무뚝뚝하면 안 된다. 저희 와이프가 친정에 좀 사연이 있거든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자랐던 사람이라서 겉으로 볼 땐 그늘 하나 없이 밝고 맑아 보여도 어렸을 때부터 고생 참 많이 했던 사람인 건 연애하면서 알게 됐죠. 괜히 그런 자기 사연이 결혼할 때 흠이 될 것 같다면서 주눅 들어있는 모습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다독여주기도 했었고요. 제가 당신 우리 집 살림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아버지까지 신경 쓰는 게 너무 피곤하지 않겠냐고. 걱정하면 맨날 웃으면서 하나도 안 힘들다고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웃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야, 오랜만에 보니까 아주 얼굴이 폈다 폈어. 어? 얘 봐라. 이래서 결혼 잘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결혼하기 전엔 완전히 죽상해. 못생긴 걸로는 우리 동창들 사이에서 손에 꼽히던 놈이었는데 지금 이놈이 때깔이 아주 제일 좋아요. 부럽다, 부러워. 아내를 만나서 정말이지 제 인생은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어디 가서 마누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칠푼이도 아니고 왜 저러나 했는데 그런 칠푼이 같은 짓을 제가 하고 다니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웃는 낯으로 내가 하는 소린 무슨 말이 됐든지 짜증 한 번 안 내고 들어주는 아내가 있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밖에서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일쯤이야 다 얘기하고 툭툭 털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아무리 화가 나는 일도 그냥 쑥 가라앉고 말더라고요. 결혼 참 잘했다 싶었죠. 가족한테 잘하던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었던 건 자기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내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결핍, 애착이 많은 사람이고 솔직히 저도 저 닮은 자식 기대 안 되어도 아내 닮은 자식은 너무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지금 아내만 봐도 이렇게 예뻐 죽겠는데 그런 아내를 닮은 자식은 또 얼마나 예쁠까 하고요. 하지만 자녀 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갖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가지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누구 한 명에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거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지만 항상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누구 하나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기다리던 아이는 들어서지 않으니까 매일 실망하는 아내를 보는 것도 고역이더라고요. 여보, 난 아무래도 이번 생에 가족복이 없나 봐.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그래서 하느님이 나한테 부모님도 뺏어가고 자식도 점지 안 해주는 걸까? 너무 속상해. 왜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당신 혼자 겪고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병원 가서 난임 클리닉 앞에 서 있는 부부들 못 봤어.
그럼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전생에 큰 죄 지은 사람들이야? 의사 선생님도 그랬잖아. 우선은 너무 초조해하고 조급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스트레스가 가장 큰 적이라고. 마음 편하게 먹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 들릴 거야. 아내는 꼭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어하곤 했어요. 워낙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서 아내의 임신 실패 소식을 듣는 날이면 아버지까지 모시고 괜히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더 시끌시끌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면 희미하게나마 웃는 아내 얼굴을 보고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 아내의 웃음을 잃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됐어요. 항상 생글생글 잘 웃기만 하던 저 사람이 웃지 않게 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옆에서 책임지고 지켜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여보, 임신이래. 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아? 드디어 임신이래, 임신. 아내의 웃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간절한 마음과 하루빨리 자신을 닮은 아이를 갖길 원했던 아내의 간절한 기도가 드디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저희 부부에게도 드디어 아이 소식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저희였기에 선명한 두 줄이 떠있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기쁜 소식을 바로 아버지에게 알렸죠. 목석 같기로 따지면 저보다 더한 아버지였는데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시울을 붉히시더니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너무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아내도 그 얘기 듣더니 울컥했던지 아버지 품에 안겨 목 놓아 엉엉 울더라고요. 우리 세아가 그동안 애 안 들어선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이제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너랑 네 뱃속에 있는 아이 생각만 해. 알겠지?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두 사람이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우는데 참 남들이 너 결혼 잘했다고 그런 얘기했을 때 머리로는 와닿지도 마음으로도 와닿지도 않던 게 그날 그 장면을 보는데 가슴에 사무치게 와닿더라고요. 친정 아버지랑 딸 같았거든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와서 내 가족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이 사람이 그저 고맙고 대견스럽기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기 이름 뭐라고 지을까? 당신이랑 내 이름 한 글자씩 따서 아들이면 영호, 딸이면 소연이 어때?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 나와서 엄마 만나자. 알겠지? 아직 임산부 태도 나지 않을 정도로 납작한 배를 쓰다듬으면서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벌써부터 애들 이름을 짓질 않나. 누워서 얼른 자야 한다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 애기 방을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다 제잘제잘 얘기를 하는 아내가 얼마나 귀여워 보였는지요. 몸 생각하면 일찍 자야 한다고 그런 무뚝뚝한 소리밖에 할 줄 모르는 남편이었지만 사실 그날 설레서 새근새근 잠든 아내를 놔두고 늦은 시간까지 잠을 청하지 못했던 건 저였습니다. 내게도 드디어 아이가 생겼구나. 난 이제 이 가정을 어떻게 책임지고 지켜야 하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이 감정을 다스렸던 그날 밤의 두근거림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모든 것이 잘 풀리기만 할 것 같았던 날들은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완만하고 편안한 평지만 있다면 얼마나 살만하겠어요. 당연히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있는 법이겠죠. 하지만 아버지와 아내라는 든든한 내 편, 내 가족들만 있다면 어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오더라도 별로 개념치 않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제 앞에 닥칠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예상하지 못했었던 거죠. 불행의 시작은 아내가 임신한 지 4개월 차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가 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제법 임신한 티가 나는 아내가 점심엔 아버지 댁에 좀 다녀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통화를 하는데 아무래도 발음이 조금 어눌하신 것 같아 밤새 마음이 쓰였다고요. 별일 아니겠지.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예전만큼 정정하시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그나저나 당신 입덧은 어떻게 좀 괜찮아? 어제부터 거의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지금 시아버지 걱정만 할 때가 아니라 당신 몸부터 제대로 좀 챙겨. 당신 임산부인 거 알고 있지? 뱃속에 있는 우리 쑥쑥이 걱정도 좀 많이 해주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하고. 이럴 때 보면 진짜 누구 아버지인지 헷갈린다니까. 쑥쑥아, 넌 절대로 아빠 닮으면 안 된다. 알겠지? 우린 오늘 점심에 할아버지 댁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자. 배를 쓰다듬으면서 웃으며 얘기하는 아내를 한번 꽉 끌어안아주고 기분 좋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게 됐죠. 점심시간이 조금 못된 시간 다급하게 걸려온 아내의 전화가 오기 전까진 말입니다. 일을 하는 중이라 핸드폰을 잠시 놔두고 자리를 비웠는데 부하 직원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 달려오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아까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급한 일인 것 같으니까 전화 좀 빨리 받아보셔야 할 것 같다고요. 제가 일하는 시간을 뻔히 아니까 회사에 있을 땐 어지간히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하지 않고 문자를 남겨두는 아내였기에 몇 번이나 계속해서 전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얼른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 했는데 그때 또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얼른 전화를 받았더니 아내가 거의 오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느라고 이렇게 전화를 빨리 안 받아. 당신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요. 아버님이 어떻게 내가 좀 일찍 와볼 걸 그랬나 봐. 지금 당장 수술하셔야 된대.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정신이 없는 와중에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서 전화로 얘기를 더 듣고 있을 새도 없어가지고 회사의 사정을 말하고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죠. 수술을 진행하는데 아내가 수술실 앞에서 정말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가지고 제 어깨를 마구 주먹으로 치더군요. 왜 이제야 왔냐고요. 왜 전화를 빨리 안 받았냐고요. 미안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점심시간 되기 전에 좀 일찍 채비해서 갔는데 아버님이 문 여시자마자 내 얼굴을 뭔가 또렷하게 못 쳐다보시는 것 같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는데 말도 어눌하시고 나랑 통화한 것도 기억을 못 하시고 그래서 병원 가자고 얼른 방에서 외투만 챙겨가지고 옷 입혀드리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쓰러지신 거야. 119 불러가지고 가는 길에 당신한테 계속 전화하는데 전화는 안 받지.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당신 회사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디 다니는지도 머릿속이 새하얘졌지.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 줄 알아?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어제 내가 통화하면서 아버님 이상하다 싶었을 때 그때 찾아가서 병원 모시고 갔으면 적어도 쓰러지실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어도 아버님 잘못되면 어떡해. 그게 왜 당신 잘못이야. 아버지 진작에 못 들여다봤던 내 잘못이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수술 잘 마무리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얼른 집에 들어가 조금 쉬어. 오늘 하루 종일 쑥쑥이랑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병원은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선 쉬어. 정신이 없이 우는 아내를 겨우 달래서 집으로 보내두고 그렇게 수술실 앞을 지켰어요. 그제서야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내 앞에선 애써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제 마음이 더 불안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집으로 먼저 보내두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죠. 정말로 아버지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수술실 앞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잘 마무리됐습니다만 뇌혈관 쪽 질환은 언제 다시 터질지 몰라서 혹시 나중이라도 이상 증세가 보이신다 싶으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행히 수술이 무사히 마무리됐다는 얘기에 아내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알렸죠. 그제서야 내내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아내도 안도의 한숨을 내셨고요. 아버지의 상태는 극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수술은 잘 마무리됐다고 했는데 치매기가 보이는 것처럼 종종 사람을 못 알아보시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입원한 후가 더 걱정이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관두고 내내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임신한 아내를 아버지 병간호를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아내는 괜찮다고 아버지를 자기가 돌보겠다고 얘기했지만 저도 그 정도로 양심 없는 남편은 아니었기에 보험료도 나오겠다 간병사를 써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간병하고 월급 받아가는 게 맞나 싶다니까. 여기 우리 며느님이 오셔서 하루 종일 아버님 말동무도 대드리고 그래서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근데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다니까. 보면 다른 사람들 얼굴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며느님 오면은 딱 아버님이 새아가 왔냐 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고 그래. 엄청 사이 좋은가 봐. 몸도 안 좋은데 집에서 좀 쉬라니까. 왜 또 병원에 나왔어? 하여튼 말도 안 들어요. 뭐 말린다고 제 말을 들을 사람이겠어요. 병원에서 수술 결과와는 별개로 아버지의 상태가 언제 또다시 안 좋아질지 모른다고 그러니 아내는 그게 내심 걱정이 되어 임신을 한 몸으로도 편하게 집에서 쉴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괜찮다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간병사 선생님이 케어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매일같이 그 몸으로 병원에 나와 출석 도장을 찍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버지에게 그렇게 한결같이 잘했던 며느리였으니 아버지도 아픈 와중에 못난 아들놈은 때때로 못 알아보시더라도 며느리는 한 번도 못 알아보신 적이 없으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아버지가 나아지셔서 예전처럼 세 식구, 이젠 네 식구가 웃으면서 좋은 곳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싶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수술이 끝나고 한 달 후에 갑자기 병상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슬픔에 빠져 있을 겨루도 없을 정도였죠. 심지어 전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건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내였죠.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침대를 부여잡고 우는 아내의 모습에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저러다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잘못될까 싶어서 아내를 붙잡았어요. 정신 차려 여보. 이러다 정말 뱃속에 있는 쑥쑥이까지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바라실 것 같아? 당신 정말 최선 다했어. 아버지 가는 날까지 자식보다 더 자식처럼 잘했다고.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고마운 마음 없어도 당신한텐 고마워하시다가 가셨을 거야.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 아버지 보내드리자. 평소에도 아버님 안 하고 아빠 하고 저희 아버지를 부르던 아내였으니 정말로 친정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실감과 허탈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당연히 저도 아내만큼이나 어쩌면 아내보다 더 슬펐죠. 하지만 가장이라는 사람이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힘들면 힘든 대로 전부 내색을 하고 지낼 수 있었겠어요. 최대한 슬픈 마음을 숨기고 아내를 다독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아픈 것도 언젠간 다 지나갈 일이라고,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으니 곧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제 인생이 시험의 궤도에 들어선 건 그게 시작이었어요. 더한 고통이 절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마음이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고 하니까 우리 1박 2일로 짧게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쑥쑥이 생기고 나서 당신 좋아하는 여행도 많이 못 다녔고 이제 배 더 불러오면 가고 싶어도 못 갈 텐데 내가 옛날에 살던 동네에 한번 여행으로 다녀오면 어떨까 해서 나도 아버지 생각도 나고. 차라리 아내에게 그 여행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혼자 있으며 부쩍 괴로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마음이 좋지 않아 제가 먼저 꺼낸 여행이었습니다. 제 고향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요. 제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아버지랑 이사를 나오게 됐지만 어린 시절을 서해에 있는 한 작은 섬에서 보냈었던 기억이 있어 저에게도 특별한 동네였기에 옛날의 추억을 곱씹다 보면 아내도 분명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계획한 여행이었어요.
다행히 파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임신을 한 아내도 큰 배멀미 없이 여행을 올 수 있었고, 오랜만에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옛날에 이 학교 다녔던 거야? 아버지가 맨날 당신 업고 다녔다고 했던 골목이 여기 이 골목이고?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나도 옛날에 꼭 한 동네에서 같이 있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다. 아버님도 여기 계셨으면 참 좋았을걸. 당신 기분 좋으라고 데리고 온 여행인데 또 이렇게 울적해 할 거야? 내일은 낚싯배 탈 건데 당신은 집에 잠깐 있어. 낚싯배 치고 크다곤 해도 여객선이랑 달라서 위험할 수 있어. 당신도 있고 베테랑 선장님도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나도 궁금했어. 같이 가. 아내의 고집을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할 것 같아서 낚싯배를 타는 건 안 되겠다고 말했지만 파도가 험하고 위험하면 안 따라가겠다고, 자기도 평생 낚싯배 타보고 바다 한가운데 있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러는 사람을 차마 떼놓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 침울해져 있다가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또 어떻게 놓고 가겠어요. 그렇게 다음날 친한 선장님의 낚싯배에 함께 오르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제 배가 나와가지고 구명조끼가 불편하겠네. 그래도 위에 있는 거 잘 채우고, 내가 운전은 잘한다 치지만 이 바닷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 배를 탈 때부터 뭔가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배에 있는 구명조끼들이 배가 나온 아내가 입기엔 다 영 불편한 것들이라서 위에만 간신히 채우기도 했었고, 분명 배를 탈 때까지만 하더라도 잠잠했던 파도가 선착장에서 아주 조금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배가 기우뚱거릴 정도로 심해지는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입덧도 심하지 않고 배멀미를 전혀 하지 않던 아내도 배가 기우뚱거리기 시작하니까 멀미를 참기 힘들었는지 얼굴이 하얘져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다고 아내의 손을 붙잡았지만 아내는 여기 있으면 토할 것 같다고, 차라리 바닷바람이라도 쐬고 나면 조금 나을 것 같으니까 30초만 바람 좀 맞고 들어오겠다고 제 손을 놓고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 아내를 따라 나서려고 하는데 밖에서 선장님이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쎄한 느낌이 확 들어서 선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분명히 배 밖에 있어야 할 아내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선장님은 다급한 얼굴로 안에 들어가서 구조 요청을 보내고 계셨고요. 아닐 거다, 이건 아닐 거다 하고 몇 번이나 되뇌면서 아내의 이름을 고함치듯 불렀지만 그 어디서도 아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순간적으로 기울면서 빠진 것 같은데 119에 신고 전화해놨으니까 바로 올 거야.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자네 미쳤어?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뭘 어쩌려고? 그럼 이 사람이 빠졌는데 지금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차가운데? 가뜩이나 추위도 많이 타는 사람인데 분명 여기서 빠진 건데 왜 물에 뜨지 않는 거예요? 분명 구명조끼도 하고 있었잖아요. 바다라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물에 빠지자마자 뛰어들면 금방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큰 파도가 덮치면서 아내 몸에 있던 구명조끼가 순식간에 벗겨져 버리고 또 한 번 큰 파도가 더 덮치면서 이 자리에 있던 아내가 온데간데 없이 쓸려가 버리고, 베테랑인 선장님이 여기서 괜히 배를 더 움직였다간 아내를 구조하러 온 119 대원들이 더 헤맬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남편인 전 그 순간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딱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구명조끼도 하지 않고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는 제 허리를 선장님이 끌어안고 뜯어 말렸어요. 너도 죽고 싶은 거냐고 하면서요. 소용이 없으면 나도 죽는다고 차라리 그냥 죽게 해달라고 하면서 울부짖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대체 내가 왜 여기를 오자고 해서 홀몸도 아닌 사람한테 왜 배를 타자고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을까 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왔습니다. 그 뒤론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펼쳐졌어요. 구급대원들은 그 넓은 바닷가가 새까매질 때까지 수색 작업을 계속했지만 바다는 아내를 돌려주지 않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 같더군요. 결국 수색 헬기까지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계속했지만 끝끝내 아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계속된 수색이 결국 중단되고 아내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지만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구는 구급대원들을 보며 저도 결국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던 아내였는데 이렇게 몇 달 사이로 전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내까지 모든 가족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렇게 떠나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응? 나 혼자 남겨두고 가버리면 어쩌자고. 쑥쑥이랑 당신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여보. 그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아내를 찾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자려고 누우면 눈앞에 아내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고 꿈에서도 아내가 나오고 집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내가 웃으면서 왔냐며 반겨주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아내가 없다는 사실 딱 그거 하나가 절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쯤 했으면 됐다고 이제 그만 보내주자고 하는데도 주말만 되면 사고가 났던 그 현장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낚시꾼들에게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생긴 사람을 본 적 없냐고 묻고 돌아다녔었습니다. 사망 신고도 장례식도 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아내의 시신이라도 봤다면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겨졌을 텐데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았었죠. 분명 아내는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내가 찾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아내를 찾아다닌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거의 반 폐인이나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 사고가 있었던 날 이후로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잠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손으로 아내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늘 괴로운 마음에 웃을 수도 친구를 만나고 사람들과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5년이란 시간이 다 무슨 소용인지 아마 10년이 지나도 전 이 꼴로 살고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동창에게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됐어요. 올해 동창회가 있는데 네가 꼭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벌써 몇 년째 거절하고 있었던 터라서 저도 씁쓸하게 웃으면서 일이 있어 못 나갈 것 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친구가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와서 죽상을 하고 있어도 좋으니까 제발 와서 그냥 너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라도 하게 앉아만 있어달라고요. 너 임마 재수씨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집에서 폐인처럼 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우리 마음은 어떤 줄 알아? 아유 우리 속도 말이 아니야. 너 주변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있어? 우리 마음 생각도 좀 해줘라. 네가 뭐 행복하게 잘 살면 누가 너한테 돌이라도 던진대? 친구야 5년이다 5년. 강산이 절반은 변했어. 재수씨 잊으란 소리도 아니고 우리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와서 앉아만 있어. 너 상우 기억나지? 상우 이놈이 호주에서 일하다가 오랜만에 한국 들어왔대. 너 상우 결혼식 때 보고 한 번도 안 봤잖아. 상우 이놈은 너 와이프 그런 사고 당한 것도 몰라. 제발 우리 얼굴 좀 보고 살자. 동창들이랑도 거의 연락을 끊고 살다시피 하고 아내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 장례식도 안 했던 터라 정말 친한 친구들 몇 명을 제외하곤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동창회에 나오라고 하니 제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고요. 괜히 나간 자리에서 아내 얘기라도 나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난 또 뭐라고 애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나. 괜한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또 힘든 시간에 제 곁을 지켜주었던 친구들 생각을 하면 이렇게 집구석에 폐인처럼 무작정 처박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망설이다가 오랜만에 저도 자리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친구 녀석 말대로 제가 일상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누가 저에게 돌팔매질을 할 것도 아닌데 괜시리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인이 된 것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나가게 됐죠. 제 소식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친구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어려운 자리에 했다며 어깨를 다독여줬고 저도 씁쓸하게 웃으면서 잔을 기울였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결혼식 이후로 처음이지? 야,
너는 절대로 무슨 일 있어도 한국 뜨지 말아라. 외국 나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그거 다 한국에서 경쟁자 없애려고 하는 가짜뉴스야, 가짜뉴스. 아우, 뭐니 해도 한국이 최고다, 최고. 내 친구 잘 지냈냐? 친구 녀석 중 한 놈이 유학을 하면서 호주에서 자리를 잡게 됐거든요. 마침 한국에 잠깐 들르러 왔던 기간과 겹쳐서 제 결혼식에도 참석을 해주었고 또 그때 이후엔 바로 다시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서 여태 얼굴도 못 보고 소식도 못 전하고 살았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반가우면서 친구 입에서 나온 결혼이라는 얘기에 아내 생각이 나서 순간 마음이 무겁더군요. 하지만 이어지는 친구의 얘기에 전 또 한 번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너 이 자식, 이사했으면 말을 해야지. 설마 우리 놀러 온다고 할까봐 이사 간 것도 아예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난주에 회사 식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재수 씨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 줄 알아? 이 자식 이거 이사 갔다고 말하면 우리가 동창회 니네 집에서 하자고 할까봐 그런 거라니까? 너 돈 좀 벌었나 보다. 아예 뭐 은퇴라도 생각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와이프를 봤다니. 제 아내는 분명 그때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떴는데 제 와이프를 봤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친구 녀석을 보고 이 자식이 지금 술에 취해 저를 놀리기라도 하는 건가 순간 울컥해서 친구 녀석의 멱살을 틀어지고 다른 친구들이 그런절 뜯어 말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에게 멱살이 잡힌 상우는 영문도 모른 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재수 씨 봤다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냐고 아님 둘이 뭐 이혼이라도 한 거냐면서 진심으로 억울해 하더라고요. 억울한 건 저였죠. 와이프를 봤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임마. 내 와이프 5년 전에 죽었어. 뭐? 너 미쳤냐? 그럼 내 눈이 맛이 갔다는 거야? 일주일 전에 회사 사람들이랑 섬에 놀러 가가지고 분명 재수 씨 봤다니까 내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우랑 같이 이사 와가지고 여기서 일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멀리 있어서 제대로 보진 못했어도 분명히 재수 씨 맞다니까. 서로 눈 인사까지 했어. 야, 니네 나 시력 좋은 거 몰라? 상우는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다면서 왜 자기 얘기를 못 믿는 거냐고 너야말로 왜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를 죽이는 거냐고 하면서 자기 가슴을 퍽퍽 치면서 답답해 하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믿기지 않는 얘기에 친구들도 입을 떡하니 벌렸습니다. 처음으로 친구들 앞에서 5년 전 있었던 아내의 사고 소식을 전했어요. 그제서야 상우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제 어깨를 감싸주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네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저희 모두 술을 마신 관계로 다음 날 날이 밝는 대로 그럼 상우가 봤다는 그 섬으로 아내를 찾으러 직접 가보기로 하고 오지 않는 잠을 청했습니다. 야,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 믿고 일단 눈 좀 붙여봐. 너 어제도 그냥 뜬 눈으로 밤새운 것 같던데 마누라 찾기 전에 네 놈이 송장될 것 같아서 그래. 섬으로 들어가는 배에서 친구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바라보면서 억지로 잠을 재우더라고요. 5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아내였습니다.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 길에서도 상우 녀석이 잘못 봤을 거라고, 만약 그게 정말 아내였다면 절 찾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말의 기대를 품으면서 그렇게 들어갔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섬으로 들어가 택시를 타고 친구 녀석이 얘기했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직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앞치마를 메고 식탁을 닦고 있는 건 누가 봐도 제 아내였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아직 오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몇 분이세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다급하게 달려갔지만 아내는 놀란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내가 맞는데 절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 너무나도 이상했으니까요. 마치 절 알아보지 못한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뒤편에서 4-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하고 달려나와 아내의 다리에 착 하고 매달리는 걸 본 순간 전 확신했죠.
정말 잃어버린 내 아내와 딸이 맞구나 하고요. 저,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누굴 찾아오신 건가요? 갑자기 여부라니 무슨... 이게 무슨 소란이요? 아직 가게 영업 시작이 안 됐는데 벌써 손님을 받았어? 아니 이게 무슨... 아이고 저 젊은 양반이 대체 왜... 아내를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저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에 좌절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언가 착각을 한 건 아닌지 정말 겉모습만 아내와 꼭 닮아있는 다른 사람인 건 아닌지 하고요. 아내를 찾기 위해 저와 함께 와준 친구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와중에 주인 할머니가 소란스러운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절 보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절 대신해서 친구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친구들의 얘기를 듣던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저희를 앉히며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된 사연 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찌했을까. 그러니까 이 피부치를 얼마나 찾아다녔을 거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5년 전 그날 아내는 사고로 꽤나 멀리 떨어진 바다까지 쓸려오게 됐고 마침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주인 할아버지에게 발견이 됐답니다. 처음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싶었는데 그 섬 근처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도망 나오거나 해코지를 당해서 종종 그런 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뱃속에 아이까지 있으니까 이 여자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하고 일단 동네 병원에 데려가 치료부터 받게 했다고요. 깨어난 아내는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눈 뜨자마자 처음 본 자기를 구해준 노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뱃속에 있는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곡히 빌었답니다. 마음 약한 노부부는 그저 어려운 사연이 있는 아가씨일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가게에서 자기 식구처럼 두 사람을 먹이고 키우고 하면서 거의 숨겨주다시피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섬길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었고 아내가 기억을 잃어 먼저 찾아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두 분이 워낙에 꽁꽁 숨겨두고 계셨던 통에 제가 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아내를 찾으러 다녔음에도 티끌 하나 보이지 않았던 게 어쩌면 당연하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천운에 천운이 겹쳐 아내가 그런 죽을 뻔한 사고를 겪었는데도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고 마음씨 좋은 두 분을 만나서 여태까지 건강하게 딸애를 출산하고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은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절 기억하지 못해도 좋으니 그저 살아만 있으면 다행이라고 어딘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을 거라고 간절히 빌었던 제 기도가 정말 어딘가 닿기는 닿았던 모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어머,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참 신기하죠. 부부로 살았던 세월이 정말로 아내의 머릿속 어딘가 남아있긴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두 분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아내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그걸로 다 된 거라고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걸 보고 맞은편에서 절 지켜보던 아내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도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우는 걸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온다면서요. 그 모습을 보고 노부부도 두 사람이 진짜 부부는 부부인가 보네 하면서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계속 훔치시는데 가게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애틋한 사이인데 그거 몇 년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부부로 살았던 거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겠어? 같이 살 부대끼고 살다 보면 없던 기억도 돌아오는 법이고 또 기억 그거 조금 안 돌아오면 어때? 정미, 아니다. 그 원래 이름이 뭐라고? 그래, 소영이 니도 소연이 아빠 없이 살게 하는 것보단 이게 훨씬 더 행복할 거 아니여. 딸아이의 이름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내가 기억을 다 잃어버린 건 아니구나 하고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내와 함께 했던 약속이요. 그땐 정말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얘기였는데 혹시라도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됐을 때 제 이름과 아내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아들이면 영호, 딸이면 소연이라고 이름을 짓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약속을 아내는 기억을 잃어버린 지금까지 혼자서 지켜내고 있었구나 하고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기억이 돌아오지도 않은 아는 갑자기 남편이라고 나타난 제 존재가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딸아이를 더 이상 남의 손에 맡기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5년 동안 가족처럼 함께 지냈던 노부부와 인사를 하고 그렇게 아내와 딸의 손을 꼭 잡고 저도 감사하다고 두 분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내의 손을 몇 번이나 다시 꼭 잡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고 그저 기적 같기만 해서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이 사람 친정 부모님이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항상 외로워했어요. 이렇게 두 분 만날 인연이었나 봅니다. 앞으로도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연이 그건 내 손으로 받은 애요. 나도 정말 내 친손주처럼 생각하고 키웠어. 정미, 아유, 이제 정미가 아닌데 이름이 자꾸 입에 붙지를 않네. 소영이 니도 이제 식구들 찾았으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응?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알겠지?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렇게 새 식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지 꼭 5년 만이었어요. 기적이죠. 아직 기억도 다 돌아오지 않고 힘들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더 열심히 잘할게. 당신이 예전에 항상 그랬었거든. 나는 사람이 너무 무뚝뚝하다고. 나 이제 절대 그러지 않을 테니까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될게. 다시는 당신 안 잃어버릴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게 꿈일까 싶어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 병원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영영 기억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원래 살던 공간으로 돌아오고 나니 조금씩 예전 기억들을 되찾은 것 같은 차도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요. 특히 아버지와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기억이 많이 돌아오는 것 같아 끝까지 아버지께 도움만 받는 못난 아들인 것 같아 죄송스럽고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네요. 어렵게 만난 저희 식구들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서 제 아내와 딸아이 잘 지키며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전 남들보다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30 중반에서야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전까진 연애해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지금의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모부터 성격까지 다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제 자랑 같지만 사실 남편 인물이 좀 좋아요. 성격도 다정다감하고 애교도 많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남자 얼굴을 좀 많이 봐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결혼하기 힘들 거라고 했는데 뒤늦게라도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으니 다행이었죠. 남편이 저보다 나이도 4살이 어려요. 지금이야 둘 다 40대라 같이 다녀도 엇비슷해 보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남매냐고 많이 물어봤죠. 남편이 워낙 나이보다 더 동안이거든요. 남편은 절 처음 만났을 때 자동차 영업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차를 바꿔야 해서 알아보다가 주변에 아는 지인이 남편을 소개해줘서 알게 됐죠. 남편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전 관심이 있었어요. 외모도 제 이상형이고 성격도 싹싹해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전 차를 사고 나서도 남편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제가 먼저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연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차를 살 때마다 남편을 소개했고요.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제 덕분에 남편이 그 분기에 영업 왕을 했다고 밥을 사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김 사장님 덕분에 영업왕이 됐어요.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남편과 사석에서 따로 만나다 보니 전 남편이 더 좋아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느새 가까워져서 연애를 시작했죠.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왔고요. 저와 남편 사이야 워낙 좋았지만 시부모님께선 처음부터 절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이제 가 30 넘은 아들이 결혼한다는 것도 좀 빠르다 싶은데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4살이나 연상이니까요. 처음 인사 갔을 때도 시부모님은 흔쾌히 결혼 허락을 해주시진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30인데 뭐가 급하다고 그냥 벌써 결혼을 해. 그리고 애가 겉으로 보기엔 귀티가 흘러도 막내라 철이 없어서 애가 영 사치스러워.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다니까. 시어머니는 이러다가 아들이 지금 당장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하게 생겼으니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제 앞에서 아들 흉까지 보셨어요. 그래, 이제 간신히 돈 벌기 시작한 애가 뭔 돈이 있어서 장가를 가겠어. 그리고 우리 아들만 셋이라 위에 2놈 장가 보내느라 남은 재산 없어. 이 집도 우리 집도 아니고 전세야. 거기다 시아버지는 워낙 재산이 없는 집이라면서 제가 시집 오면 고생만 할 거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죠. 그러고 보니 우리 막내보다 4살이나 많은데 아유 우리 며느리들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네. 그 나이에 어린 형님들 모시기 힘들어. 이게 다 아가씨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나이도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절 설득하려고 하셨죠. 당신의 아들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라고요. 시부모님의 반응을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인사 가기 전부터 남편이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형들이 다 나이가 어린 형수들이랑 결혼해서 제가 막내 며느리인데 나이가 제일 많을 거라 아마 시부모님이 탐탁지 않아 할 수 있다고요. 제가 진호 씨보다 나이가 많아서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이가 많은 대신 다른 장점이 좀 많아요. 제가 일찍부터 장사했는데 자리 일찍 잡아서 현재 여의도에서 식당도 운영 중이고 서울에 아파트도 있어요. 30평대 작아요. 제 말의 순간 시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특히나 서울에 자가 아파트가 있다는 말에 2분 다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우리 누나 완전 능력쟁이야. 그 사람 많은 서울 중심가에서 고깃집을 한다니까? 손님도 많아서 장사도 엄청 잘 돼. 완전 맛집이야. 결혼할 사람한테 누나가 뭐야? 호칭 제대로 해야지. 세아가 가게는 어디에 있니? 아파트는 어디에 있고? 가만 보니 남편의 시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더라고요. 인물도 그렇고 상황 파악도 빠른 게 둘이 똑같았죠. 시아버진 제가 장사도 하고 아파트도 있다는 말에 바로 절 세아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옆구리를 쿡 찌르셨고요. 장사 좀 하고 아파트 좀 있다고 다 결혼시키나? 내 아들도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아가씨 나이 정도 되면 우리 아들도 아파트 있고 가게도 있을 수 있지. 엄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가게를 차리고 아파트를 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시어머니는 남편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았어요. 시아버지의 반응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썩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지만 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부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어리고 잘생긴 남편 얻으려면 제가 노력해야죠. 전 시어머니께 전화도 자주 드리고 선물도 자주 보냈습니다. 그리고 생신날이면 저희 가게로 모셔서 식사도 대접했고요. 그렇게 반년을 노력했더니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결혼 허락에 결정적이었던 건 갑자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자동차 영업 일이라는 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남편이 힘들어했어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제 가게에서 같이 일해보고 싶다고 했고요. 영업이야 자기 전문 분야라 손님 상대하는 건 자신 있다고요. 저야 남편이 도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요. 그런 모습이 시부모님이 보시기엔 마냥 철없던 막내 아들이 절 만나 정신 차렸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뭘 해도 1년을 못 버티던 놈이 그래도 가게 일은 재밌는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기도 사러 가고 늦게까지 장사도 하고 들어와서 힘들단 소리 안 하는 거 보면 새아기 덕분에 저놈이 적성을 찾았나 봐. 우리 새아기가 복덩이지 뭐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학창시절부터 워낙 공부도 안 하고 사고뭉치였대요. 위에 형들은 다들 공부도 잘하고 자기 앞가림도 잘해서 잘 사는데 막내 아들인 남편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회사에 들어가도 잘 버티지를 못하니까 집에선 천덕꾸러기 신세였죠. 아주버님이나 시아버님이 보시기엔 사고뭉치 막내 아들이 절 만나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저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셨거든요. 남편과 전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아파트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하고 둘이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꿈만 같았죠.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는 꿈도 안 꿨었는데 이렇게 빨리 생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꿈만 같은 것도 잠시 아이가 생기니 모든 생활이 다 뒤죽박죽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 인생이 통째로 변해버렸습니다. 딸아이를 낳자마자 전 눈물 나는 전몸살로 한 달 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태어나 그런 고통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참기 힘든지 누가 제 가슴을 좀 떼어가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아이도 키워야 하고 가게도 나가봐야 하는데 모든 게 다 엉망이었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절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절 대신해서 가게에 나가야 했고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강원도에 계시니 아이를 봐주러 올라오실 수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강원도에서 소를 키우고 계시거든요. 급한 대로 시어머니께 부탁해서 며칠 우리 집에 오셨는데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버젓이 가슴에 양배추 올리고 누워있기가 민망해서 며칠 만에 제가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망한 것도 민망한 거였지만 시어머니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아유, 노산이라 그런가 너는 애가 참 유난하다. 임신했을 때부터 그냥 입덧도 심해서 우리 아들 아무것도 못 먹게 하더니만 이젠 전몸살 때문에 애도 안 보고 저렇게 누워만 있으니 하루 종일 힘들게 고기 굽고 들어올 남편 밥이나 챙기겠니? 임신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뭐만 하면 유별나다고 하셨어요. 입덧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를 열기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와서 한동안 남편이 집에서 밥을 못 먹었죠. 아예 식당에서 밥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진호 씨는 밖에서 밥이라도 먹고 들어오죠. 전 꼼짝도 못해서 아예 밥도 못 먹어요. 저 좀 보세요. 애 낳고 한 달도 안 돼서 10kg가 빠졌다니까요. 임신 전보다 더 빠졌어요.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애 낳을 때도 그렇고 항상 당신 아들 걱정만 하시는 시어머니가 얄미워서 저도 참다 한마디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이야 어딜 가나 잘 먹고 다니지만 저는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만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제가 더 안쓰럽고 불쌍한데 자꾸만 당신 아들만 걱정하시는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살 빠지니까 전보다 훨씬 보기 좋네. 뭘 그러니? 안 그래도 너 임신했을 때 살 너무 많이 쪄서 큰일이다 했어.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다니면 비교되는데 양심이 있으면 돼지처럼 살까지 찌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같은 말을 해도 참 밉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툭 하면 제 앞에서 저랑 남편을 비교하고 제가 부족하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애 낳을 때도 너무 짜증났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리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병원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먼저 병원에 오셨어요. 간호사가 남편분은 언제 오느냐고 아마 바로 분만 들어갈 것 같다고 빨리 오셔야 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밉살 맞은 소리를 했습니다. 애 낳는데 남편이 꼭 들어가야 되나? 우리 아들이 막내라 마음이 어려서 같이 들어가면 너무 충격받을 것 같은데. 세아가, 넌 나이도 있고 건강하니까 혼자 들어가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잖아. 굳이 남편한테 그런 모습 보여줘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금방이라도 애가 제 배를 뚫고 나올 것처럼 아픈 와중인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전 울컥 눈물을 쏟을 뻔했어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귀해도 그렇지 어떻게 지금 당장 애 낳으려고 진통하는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같은 여잔데도 저런 개념 없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한번 쏘아보고 간호사에게 지금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달라고 소리를 쳤죠. 시어머니의 말 따윈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는 제가 낳는데 졸도는 남편이 했어요. 시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마음이 여려도 너무 여렸어요. 애를 낳으러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분만실에 같이 들어간 지 10분 만에 쓰러졌어요. 분만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다 놀라서 남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결국 첫 딸이 태어나는 순간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 시어머니는 그 이후부터 저에게 더 잔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말을 들어서 나쁠 게 없다는 식이었죠. 그러게 내가 굳이 애 낳는데 남편 끌고 들어갈 필요 없다고 했잖니? 안 그래도 마음 여린 우리 막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행여나 둘째 갖게 되면 그땐 절대 데리고 들어갈 생각하지 마. 엄마, 내가 처음이라 놀라서 그런 거지. 둘째 땐 당연히 할 수 있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둘째 땐 꼭 멋지게 옆에 있어줄게.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가끔은 철없이 해맑기만 한 남편에게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사람이 절대 나쁜 건 아닌데 남편으로서 든든한 맛은 없었죠. 물론 연하에다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 항상 제가 더 챙기고 알려줄 것도 많다는 거야 결혼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죠. 제가 아이를 낳고 가게에 나가지 못하니까 남편에게 이것저것 급한 일부터 알려줬습니다. 그전엔 남편이 홀서빙이나 계산 정도 받았지만 제가 없으니까 업체 주문하는 거나 돈 관리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일이 터졌어요. 가게 매니저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재료 주문을 잘못해서 당일 주말 장사에 지장이 생겼답니다. 전 놀라서 당장 남편을 바꾸라고 했죠. 그런데 매니저 말이 기가 막혔네요. 남편이 약속이 있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장인 저까지 출산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주말에 약속 있다고 나가다니요. 전 화가 나서 매니저에게 이런 일이 자주 있었냐고 물었죠. 그러자 잠시 망설이던 매니저가 얘기를 하더군요. 이번 주 내내 오전에만 가게에 있다가 점심때만 되면 일 있다고 나가버렸대요. 전 화가 나서 그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곤 어디 있다 오는 길이냐고 따져봤죠. 그랬더니 뻔뻔한 남편이 너무 당연하게 가게에 있다 왔지 자기가 어디 있다 왔겠냐고 하더군요. 전 어이가 없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오늘 매니저한테 전화 왔어. 당신 주문 잘못해서 오늘 장사 다 망했다고. 그것도 모르고 약속 있다고 나갔다며? 당신이 거짓말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전 남편에게 너무 실망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궈낸 가게인데 저를 도와주겠다던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요. 전 배신감에 남편에게 앞으로 가게에 나가지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당신이 가게 일 이렇게 대충 하는 줄 알았으면 애초에 당신한테 가게 안 맡겼어. 내일부터 오빠 와서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 당신 집에서 애 낳아봐. 친정 부모님은 소를 키우시고 그 옆에서 오빠가 크게 한우 정육식당을 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도 서울에 올라와 고깃집을 시작한 거고요. 오빠가 아는 정육식당이야 올케 언니도 있고 직원이 많으니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오빤 단번에 와줄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아빠 됐다고 친구들이 축하해주겠다고 자꾸 부르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 다시 안 그럴 거니까 나 쫓아내지 마. 제발 자기야. 제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할 줄 몰랐는지 남편이 깨갱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아양을 떨었죠. 다시는 안 그런다고요. 이런 게 바로 연하의 맛인가 봅니다. 저도 문제인 게 남편이 애교만 좀 떨면 더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는 가게 비워두고 나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고 남편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께 부탁해서 애를 봐주러 자주 오셨는데 전 그게 더 불편했어요. 오실 때마다 매일 아들 걱정만 하다 가시니 도무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더러 남편이 올 때가 되면 그렇게 퍼질러 있지 말고 옷도 좀 예쁘게 입고 화장도 좀 하라고 했습니다. 전 기가 막혔죠. 아직 몸이 회복도 되질 않아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옷을 갖춰 입고 화장을 하라니요. 남자라는 게 다 똑같다. 나이가 많든 적든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 다 똑같아. 특히나 애 하나 생기면 남자들이 딴 데 눈 돌리게 되어 있어. 거기다 넌 우리 진호보다 4살이나 많잖니? 항상 가꾸고 노력해야지. 저도 시어머니의 말뜻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매번 저런 소리를 들으니 저도 제 몸이 힘들 땐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아내가 제일 힘들 때 딴 생각하는 놈은 이미 글러먹은 놈인데 그런 놈하고는 못 살죠. 애까지 낳았는데 이런 놈이든 저런 놈이든 참고 살아야지 어떡하냐? 남자가 실수했다고 애들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게? 가만 보면 시어머니는 참 푼수해요. 애 봐주러 와선 항상 제 속만 다 뒤집어 놓고 가셨습니다. 저러니 제가 시어머니더러 계속 오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애 보는 게 힘들어도 시어머니와는 하루도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애 키우는 방식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느 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애 기저귀를 자꾸 벗겨두시더라고요. 저는 여자아이를 왜 자꾸 벗겨놓느냐고 벌레라도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고 유나는 날도 더운데 땀띠 생기게 뭐하러 꽁꽁 싸두니? 원래 어릴 땐 시원하게 키워야 건강한 거야. 나는 우리 아들 키울 때 셋 다 그냥 다 벗겨놓고 키웠어. 그랬더니 봐라 우리 아들들 셋 다 건강하잖아. 그거야 옛날 얘기고요. 요즘 그러다 애들 요도 감염된다고 절대 그렇게 안 키워요. 더군다나 여자일 그렇게 키운다는 말은 생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당신 말에 제가 토를 단다고 매일 투덜거리셨지만 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들어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물론이고 자꾸 당신 말이 맞다고 우기는데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전 어차피 몸이 회복되는 대로 가게에 나가야 하니 집에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보모를 구하기로 했어요. 그게 여러모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보모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였죠. 구했다 하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딸을 낳고 2년 동안 보모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고요. 동네 고용센터를 통해 보모를 구했죠. 전 보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가게에 출근을 했습니다. 저녁 장사가 바쁘다 보니 전 항상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보모를 고용했고요. 시간이 늦다 보니 시급도 일반 보모보다 1.5배를 더 줬어요. 안 그러면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요. 당시에 아기가 너무 어려서 이제 막 기어다니려고 할 때라 보모가 좋은 사람인지 애를 잘 보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보모를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었죠. 보모에게 아기를 맡기고 얼마 뒤 아이가 무릎을 자꾸 굽히며 기려고 하는 것 같길래 미리 보모에게 얘기를 했어요. 처대라 뭐든지 옆에서 다 제일 먼저 보고 싶은데 일이 바쁘니까 그게 쉽지 않네요. 우리 딸 혹시 기려고 하면 동영상 좀 찍어 보내주세요. 조만간 길 것 같은데 영 시간이 걸리네요. 그럼요. 걱정 말고 다녀와요. 내가 엉덩이만 들어도 바로 영상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제가 사람을 잘 믿질 않아요.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별의별 애들을 다 봤거든요. 보모가 보기엔 성격도 좋으시고 아이도 좋아하는 것 같아 믿고 맡기긴 했지만 아직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러 나가서도 항상 집안의 아이가 신경 쓰였죠. 말도 못하는 애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를 안았더니 무릎에 작은 멍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랑 있을 때도 아기가 자꾸 기어다니려고 무릎을 세우길래 보모에게 제가 꼭 무릎 보호대를 씌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깜빡한 것 같았어요.
전 다음날 부모에게 좋은 소리로 무릎에 자꾸 상처가 생기니까 신경 써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도 같은 자리에 자꾸만 멍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 아무래도 이 아줌마가 말만 잘하고 일은 대충대충 하는 사람인 것 같았죠.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기저귀도 안 갈았고 샤워시키고 머리도 잘 안 말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소한 것들이지만 제가 신경 써달라고 하는 부분이 잘 고쳐지지 않으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전 아무래도 새로운 보모를 구해야겠다 싶어 따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하루 쉬는 날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산책하고 있었는데 경비 아저씨께서 말을 걸더라고요. 아이고 예쁘니 오늘도 산책 나왔구나. 근데 오빠는 어딨어? 매일 오빠랑 같이 나오더니 오늘은 혼자네. 전 경비 아저씨의 뜬금없는 오빠 소리에 아니라고 저희는 외동이라고 말했죠. 오빠 없다고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의아해하면서 다시 한번 아이 얼굴이랑 유모차를 확인하시더라고요. 아닌데, 원래 할머니가 애들 봐주잖아요. 매일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이면 2살, 3살 된 남자애 데리고 내려와서 놀이터에서 놀 때도 있고 저녁엔 둘 다 데리고 나올 때도 있던데.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가 워낙 상세해서 아이를 잘못 보고 하는 얘기 같지 않았어요. 저희 딸이 매일 쓰고 나오는 토끼 모양 머리띠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전 아무래도 경비 아저씨의 얘기가 마음에 걸려서 관리실로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경비 아저씨의 얘긴 사실이었어요. 동네 어린이집 하원 버스가 도착했는데 저희 부모 아줌마가 웬 남자애를 데리고 놀이터로 가더라고요. 전 처음 보는 아이였죠. 바로 CCTV에 찍힌 시간을 확인했더니 분명히 우리 집에서 우리 딸을 보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전 어이가 없어서 다른 영상도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제 딸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부모가 나오는데 옆에 아까 봤던 그 남자아이가 버젓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남자아이를 쫓아다니느라 제 딸은 계속 유모차에 방치되어 있었고요. 기가 막혔죠. 전 곧장 부모 아줌마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당장 아파트 관리실로 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에서 본 CCTV 영상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제게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본 부모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고용한 부모 아줌만 두탕을 띄고 있었어요. 원래 우리 애를 보기 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같은 동에 사는 남자아이를 갓난아기 때부터 봐줬는데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니 부모의 시급이 반으로 준 거예요. 애 하원시키고 3시간만 봐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그 일은 그만두고 다시 다른 아이를 보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그 아이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었던 거죠.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으니 부모 아줌만 욕심이 났던 겁니다. 저희 딸은 어려서 누워만 있으니 잘하면 둘 다 보고 돈도 더 벌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정말 세상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린애를 보러 온 사람이 저를 속이고 몇 시간씩이나 제 딸을 혼자 집에 방치했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 제 딸은 혼자 방 안을 뒹굴며 기어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사기꾼 부모가 그 남자아이를 보는 사이에 말이죠. 전 곧장 그 남자아이의 부모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과 함께 부모를 고소하고 저에게 그런 사기꾼을 소개한 업체도 다 고소했습니다. 그랬으니 제가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전 새로운 부모를 구할 때까지 남편에게 아이를 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가게에 일이 많아서 제가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남편도 시어머니도 말이 많았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내가 혼자 얘를 어떻게 봐. 우리 그냥 엄마한테 맡기자. 그러면 우리 둘 다 가게에 나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 내가 새하기 너 나가서 돈 좀 번다고 내 아들 은근 무시하고 깔보는 거 진작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안의 가장한테 집에 눌러 앉아서 애를 보라니. 그건 내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내가 보고 말지. 시어머니인 귀한 막내 아들이 애를 보게 할 수는 없다면서 차라리 매일 본인이 우리 집에 와 애를 보시겠다고 했어요. 전 그것만큼은 맞고 싶었죠.
가끔 얼굴 마주치는 것도 싫은데 시어머니를 매일 보고는 제가 살 수가 없으니까요. 어머니도 아들 셋 키워보셨잖아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 일인데 제가 설마 진호 씨를 무시해서 집에서 애 보라고 하겠어요? 엄청 중요한 일이니까 진호 씨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죠. 제가 혼자 집에서 애 볼 땐 일절 그런 소리 한 적도 없으면서 항상 본인 아들 걱정만 하는 시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툭하면 남편더러 집안의 가장 소리를 하시는데 남편이 혼자 힘으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도대체 가장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새로운 보모 구할 때까지만이니까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당신이 우리 딸 잘 볼 수 있지? 마음 같아선 우리 일에 왜 사사건건 참견이냐고 제발 좀 신경 끄라고 시어머니에게 소리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니 예의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제 앞에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살 때 아버지 가게에서 함께 일했던 세희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서울에 올라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앞으로 서울에서 살아보려고 올라왔다면서 가게로 인사하려고 찾아왔더라고요. 너 어린이집에 취직했다고 하지 않았어? 일은 어떻게 하고 갑자기 서울에 올라왔어? 아버지에게 듣기론 세희가 어린이집에 취직해서 식당을 그만뒀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서울에 올라왔나 싶었죠. 그 동네 애들이 너무 없어서 내가 일하던 어린이집도 문 닫았어. 강원도에서 온 어린이집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서울에서 일해보려고. 언니도 알다시피 내가 애를 너무 예뻐하잖아? 난 이 일이 적성에 딱 맞더라고. 세희가 워낙 성격도 밝고 싹싹하니 예뻐요. 같이 아버지 식당에서 일할 때도 아버지나 오빠도 저보다 세희를 더 예뻐했습니다. 얘가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일도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전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전 세희의 손을 덥석 잡았죠. 세희야, 네가 우리 애 좀 봐줄래? 내가 너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 월급보다 더 줄게. 세희를 제가 동네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나이는 어려도 착하고 예의도 바릅니다. 거기다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으니 이만한 보모가 없었죠. 전 혹시나 세희가 싫다고 할까봐 마음 졸였는데 다행히 세희가 흔쾌히 우리 애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언니 딸이면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봐주면서 월급까지 받으면 난 너무 좋지.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세희가 제 앞에 딱하니 나타나준 덕분에 세희에게 아이를 맡기고 전 마음 놓고 일할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 보모를 금방 구했으니 남편도 만족했고요. 세희가 아이를 봐주고 나선 집안의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세희는 몇 년 보지 못한 동안 더 성숙해졌더라고요. 아무리 알던 사이라도 남의 집에 애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애까지 보면서 제가 해야 할 집안일까지 신경 써줬고요. 매일 늦게 집에 오는 저와 남편이 배고플까봐 반찬도 짬짬이 해놓고 빨래도 돌려주고요. 전 힘들게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제가 그러면 세희는 오히려 더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점심 먹으려고 해놓은 건데 같이 먹으면 좋지 뭘 그래. 내가 아무리 언니한테 월급 받고 이래도 우리가 남이야? 언니 그러면 나 서운해? 고마워서 그러지. 내가 서울에서 오래 살면서 장사하다 보니까 아주 사람이 다 싫었었는데 너 오고 나선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이래서 사람들이 나이 들면 고향 내려가서 살고 그러나 봐. 내가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제가 동생이 없어서 이런 느낌 처음 느껴봤는데 세희는 꼭 제 친동생 같았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제 속에 들어가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애가 애를 잘 보는 건 물론이고 음식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었어요. 세희가 보모로 와주고 나선 제가 마음이 편해서인지 일도 잘 풀렸습니다.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새로 분점도 냈고요. 본점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까 생각도 했지만 본점의 느낌을 좋아하는 단골들이 많아서 새로운 동네에 분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보니 전 정신이 없이 바빴고요. 그러던 와중에 경사가 겹쳤어요. 둘째가 생겼거든요. 사실 일도 많은데 애까지 하나 더 생겼으니 전 고민거리가 더 많아졌죠. 그런데 그런 저의 고민을 세희가 싹 다 해결해 줬습니다.
언니,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해. 둘째도 건강하게 낳기만 해요.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전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항상 소 키우랴 가게 하랴 정신이 없으셔서 저를 잘 돌봐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전 나중에 엄마가 되면 자식들 옆에 꼭 붙어있는 좋은 엄마가 되어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 저도 일이 바빠서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잠이 든 딸아이를 보면 미안했죠. 그런데 제 옆에 세이가 든든하게 있어주니까 꼭 천군만마를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세이, 네가 결혼해서 애 낳고 힘든 일 있으면 그땐 내가 다 도와줄게. 말만 해. 진심이었어요. 아무리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도 세이처럼 진심을 다해 일해주는 사람은 드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분점도 내고 둘째도 낳았습니다. 첫째보다 그래도 둘째는 뭐든 다 수월하다는데 전 모든 게 다 둘째가 더 힘들었어요. 처음 가게를 낼 때보다 아는 게 더 많다 보니 분점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았고 둘째 임신과 출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와 남편과의 사이가 전과 같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전 일도 함께하고 아이도 둘이나 키우다 보니 하루 24시간을 항상 붙어있는 거나 다름없었죠.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서로에게 소홀해지고 만나면 싸우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원래도 자유로운 사람인데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았죠. 이제 돈도 좀 벌었으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다녀야 하는데 제가 그걸 못하게 하니 부딪힐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이 몇 시야? 어떻게 나가기만 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해? 당신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면서 애들 보고 싶지도 않아? 아직 기저귀 차고 꼬물꼬물거리는 애들이 뭘 기억한다고. 자꾸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야. 애들 크면 내가 다 알아서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아이가 둘이 생기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항상 밖으로만 돌았죠. 전 친구도 좋고 모임도 좋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점점 크는데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애들이 아주 어릴 땐 세이와 함께 키우다 보니 아이들도 언제부턴가 아빠와 엄마가 보내는 시간보다 세이와 보내는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세이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우리 집에서만 오래 일하다 보니 그런 기회들을 놓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걸리는 일이 좀 있었어요. 큰아이가 유치원에서 소풍을 다녀왔는데요. 세이에게 들어서 소풍을 다녀오는 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딸아이와 얘기를 하다가 들었는데 세이와 함께 소풍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엄마랑 같이 왔어. 난 세이 이모랑 같이 가고. 알고 보니 유치원에 입학하고 처음 가는 소풍이라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참석해야 했더라고요. 전 처음 듣는 소리라 놀라서 다시 한번 아이에게 확인을 했죠. 세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었거든요. 유치원 행사가 있거나 부모가 참여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말을 했었는데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멋대로 본인이 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더 말이 안 되는 게 둘째까지 데리고 큰딸 소풍에 혼자 따라갔다 왔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러기엔 세이도 혼자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딸아이의 다음 말이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 이모가 힘들게 어떻게 동생까지 데리고 와. 진수는 아빠가 데리고 왔지. 순간 전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딸의 말은 세이와 남편이 둘이서 큰딸 소풍에 따라갔다는 겁니다. 제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전 생각할수록 두 사람 모두 괘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 곧바로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몸을 돌리고 자는 남편을 깨워서 소풍에 대해 따져 물었죠. 정말 세이랑 둘이 딸 소풍에 갔다 왔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천연덕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 굴었습니다. 소풍? 세이 씨가 혼자 간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진수까지 데려가기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시간이 되길래 따라갔지. 그게 뭐가 문제라고 자는 사람을 깨워.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소풍인데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당신, 그날 분점 냉장고 새로 들어온다고 바쁘다고 했잖아. 그래서 말해봐야 또 화만 낼 것 같아서 말 안 한 거야. 기가 차다 못해 말문이 턱 막혔어요. 남편은 정말이지 살면 살수록 상식이라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옛날엔 그런 철없고 구김살 없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 저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변하는 게 없을까 싶어서요. 남편은 어차피 애 봐주는 보모인데 소풍에 같이 좀 간 게 뭐가 대수냐고 했어요. 만약 미리 저한테 말했으면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말을 안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랑 주말이면 자기한테 말 안 하고 세희랑 같이 쇼핑도 가고 키즈카페도 가지 않냐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같아?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다른 엄마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세상에 어떤 애 아빠가 보모랑 소풍을 같이 와? 당신은 그게 문제야.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써. 언제는 세희 씨 보모 아니고 친이모라더니 이럴 땐 또 보모야? 아유, 위선 쩐다 쩔어. 남편은 둘째가 생기고 나서부터 자꾸만 제 앞에서 빈정거렸어요. 그전엔 제 눈치 보는 신용이라도 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제가 분점 때문에 바빠 본인이 본점을 맡아서 일 좀 했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졌죠. 아무리 당신보다 내가 나이는 어려도 나도 이제 40이 넘었어. 애들도 점점 크는데 자꾸 나 무시하지 마. 소풍에 가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하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야 원래 철이 없는 사람이니 그렇다 치지만 세희까지 왜 그렇게 한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전 다음날 집에 온 세희에게 소풍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부모 동반이라고 말하지 않았는지요. 제 말에 세희는 놀란 토끼 눈이 됐어요. 그러더니 미안해했습니다. 언니, 사실 내가 부모 동반이라고 언니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한 거 있지? 그래서 그냥 내가 금방 갔다 오면 되겠지 해서 가려고 했는데 마침 형부가 그날따라 오전에 잠깐 집에 왔더라고. 내가 김밥 싸고 있으니까 웬 김밥이냐고 물어서 소풍 간다고 말했는데 형부가 마침 시간 된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게 된 거야. 언니한테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언니. 세희는 상황이 뭔가 꼬여서 그랬다며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전 세희를 잘 알아요. 애가 일부러 저를 곤란하게 하려고 그런 일을 할 애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안 봐도 뻔하지. 그이가 정신없이 같이 가자고 했겠지. 워낙 대책 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다음부턴 꼭 중간에라도 나한테 미리 말해줘. 애한테 듣는데 좀 당황스럽더라. 세희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제 마음이 이상하게 풀리질 않았어요. 여자의 촉이란 참 이상합니다. 조금 더 일찍 눈치챘으면 좋으련만 꼭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서야 알아차리고 말아요. 전 너무 늦게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또 사람을 믿어버리고 말았죠. 하필이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철저하게 속았어요. 소풍 사건 이후 전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에 어느 것도 변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뭔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세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었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 이상한 것들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우리 집이 뭐가 이상한지 발견했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건조대에 남편 속옷이 항상 걸려 있었어요. 낮이고 밤이고 꼭 걸려 있었거든요. 남편이 원래 깔끔 떠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속옷을 갈아입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전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이상했어요. 제 느낌이 제발 아니길 바랐는데 안타깝게도 제 촉은 틀리질 않았어요. 문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상한 보모에게 당한 전력이 있잖아요. 세희가 보모를 오기 전 한 달 정도 있었던 필리핀 보모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때 제가 아무도 모르게 거실과 주방에 CCTV를 달았죠. 전 아무래도 기분이 쎄해서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 정확하게 다 찍혔더라고요. 제 남편과 믿었던 세희의 만행이요. 저는 남편은 믿지 않았어도 세희는 믿었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바람이 났어도 그게 세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상간녀는 세희였습니다. 제 집에서 버젓이 둘이 그런 짓거리를 저지르며 세희년이 그 작고 하얀 손으로 제 남편의 팬티를 빨아 매일 건조대에 말려둔 거죠. 저 보란 듯이요. 도대체 이 연놈들이 언제부터 그런 건지 알아야겠어서 밤새 CCTV를 돌렸죠. 그런데 딱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쯤이더군요. 그때부터 남편이 낮에 집에 자꾸만 드나들었어요. 두 사람은 제가 둘째를 낳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제 집에 있었고요. 그때 남편이 큰아이를 보겠다고 세희에게 휴가를 줬거든요. 웬일로 이 인간이 애를 보겠다고 하나 싶었는데 세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런 거더군요. 둘째를 낳은 절 혼자 병원에 두고 이 연놈이 작은 방에 제 큰딸을 재워두고 거실에서 몹쓸 짓을 하는 모습이 CCTV에 다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부터 발까지 모든 장기가 다 떨려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했어요. 저는 이 연놈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지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1분 1초도 저 더러운 인간들을 내 집에서 내 아이들과 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전 다음날 바로 남편과 세희에게 좀 쉬고 싶다고 말하고 애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친정에 다녀왔어요. 제 덕분에 두 연놈은 아주 신이 났겠죠. 애들도 없이 둘이 신나게 놀 기회였으니까요. 전 그로부터 딱 일주일 남편과 세희년에게 사람을 붙였어요. 그리고 불륜 증거를 싹 다 모았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던 세희년의 몇 년간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그동안 강원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를 고용해 그 연놈에게 고소장과 이혼소장을 보내고 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바로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집도 내놨습니다. 그 더러운 집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세희년은 쉴 새 없이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저는 두 연놈의 전화도 메시지도 일절 받지 않고 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강원도 부모님 댁에 잠깐 맡기고 급한 일이 있어서 분점에 갔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장사는 참 잘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람 복은 없어도 돈 복은 있는지 가만히 있어도 돈은 저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 떡하니 가게에 나타났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친구들이랑 개모임이라도 하는지 사람을 20명이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정말이지 염치 없는 집구석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버젓이 제 가게에 올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이후부터였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무 소리도 아직 듣지 못했나 봐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내고 집에서 쫓아낸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절 보자마자 왜 이렇게 요즘 연락이 안 되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어쩜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안부 연락 한 번을 안 하니? 분점도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차려놓고 한 번을 초대를 안 하길래 내가 직접 왔다. 얘들아, 이거 다 강원도에서 온 진짜 한우야. 마음껏 먹어. 우리 며느리가 다 공짜로 줄 거니까.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자꾸만 전화를 해대길래 저는 바람난 자기 아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려고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절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다 무시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친구들한테 한우 공짜로 먹일 생각만 하고 있었더군요. 역시나 그 애미의 그 아들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건 말건 본인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구석이었죠. 전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 이 아줌마 웃기는 아줌마네. 아줌마, 저 아세요? 누군데 남의 가게에 들어와서 고기를 공짜로 달라고 해요. 이상한 사람이네. 안 되겠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뭐야? 이게 미쳤나? 너 못 본 사이에 침이라도 걸렸니? 어떻게 찰난 네 남편 낳아준 시어미를 못 알아봐. 안 되겠다. 너
당장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다 말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온몸을 부르르 떨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 오히려 잘 됐다 싶어서 전화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오히려 알아서 20명이나 되는 친구들을 데려왔으니 그 앞에서 아주 개망신을 줘야겠다 싶었죠. 아, 그 보모년이랑 바람난 아줌마 아들 말하는 거구나. 잘 됐네요. 빨리 여기로 좀 오라고 하세요. 제가 할 말 있다고. 뭐? 바람?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들. 아이, 네 마누라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의 말소리에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은 다들 수군거렸어요. 잠시 뒤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남편이 가게로 후다닥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자마자 곧장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더군요. 여보,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나 셋이랑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오해한 거야. 나 믿어줘. 그리고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우리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당신이랑 내가 왜 이혼을 해? 남편은 어디 써놓은 종이라도 있는지 주절주절 말도 잘했어요. 제가 영상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주 바람 피운 적 없다고 딱 잡아 떼더라고요. 여보, 잘했어. 판사님 앞에 가서도 딱 그렇게만 연기해. 그래야 내가 당신한테 양육비도 받고 위자료도 받지. 그리고 이건 선물. 내가 얼마 전에 강원도 갔다 왔는데 당신한테 줄 선물을 찾았지 뭐야? 남편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해서는 제가 준 봉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 든 내용을 보고 놀라 입이 쩍 벌어졌죠. 봉투 안에 든 건 바로 세인연의 상간녀 소송 기록이었습니다. 그건 저와의 소송 기록이 아니었어요. 알아보니 세인연이 강원도에서 서울로 갑자기 올라온 게 일하던 어린이집이 망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 아빠랑 바람이 나서 그 집을 아주 풍비박산 내고 쫓겨 올라온 거였어요. 그 아이 엄마가 세일 고소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살던 집도 위자료도 다 날리고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래놓고 제 남편까지 꼬셔서 또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멍청한 새끼. 우리 애들 다시는 못 보게 해줄 거니까 각오해. 여기서 괜한 헛짓거리 하지 말고 가서 그 꽃뱀년이랑 살아. 아이고, 이 등신아. 네 주제에 무슨 바람을 피워. 제 말에 저보다 더 화가 난 시어머니는 갑자기 식당 셀프 코너로 달려가더니 그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달려와서 남편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주변에 있던 개모임 아줌마들은 이 상황이 기가 막히면서도 너무 웃긴지 다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버릇을 고쳐 놓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요. 아줌마, 남의 식당에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지금 당장 이거 다 치워요. 치우는 김에 저 쓰레기도 같이 치우고요. 그랬습니다. 전 그렇게 남편과 헤어졌어요. 이혼 소송은 끝났고 상간녀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미 증거가 차고 넘쳐서 혐의는 다 인정이 됐지만 위자료가 아직 책정이 안 됐어요. 변호사 말로는 세인연에게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전 그 돈이라도 악착같이 받아낼 거예요. 그 돈으로 평생 저 연놈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데 쓸 생각이거든요.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제 자식들 보란듯이 잘 키우면서 저 연놈이 평생 불륜남, 상간녀란 타이틀 달고 다닐 수 있도록 힘쓸 거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응원과 힘이 될 만한 댓글 달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항상 이겨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